신부님, 어디 가세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재벌가의 신부 수연이 대기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맨발로 달리던 수연이 신입 운전기사의 귀에 바짝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대체 그녀가 결혼식에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5월의 햇살은 눈이 부실 만큼 맑았습니다. 이양그룹 리조트 야외 정원에 마련된 결혼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수백 송이의 흰 작약과 연분홍 장미가 버질로드 양옆을 따라 탐스럽게 피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스태프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의자 배치를 맞추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잔잔한 웨딩 음악 위로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봄볕은 따스했고 꽃향기는 달콤했고 어디를 보아도 완벽한 봄날의 결혼식이었죠. 본관 건물 안쪽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든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부 대기실에 28 이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 듯 길게 흘러내렸고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 2명이 수연의 주위를 바쁘게 오가며 마지막 손질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블러셔 붓이 볼을 스치는 가벼운 촉감, 머리핀이 딸깍하고 고정되는 소리, 드레스 위에 살짝 뿌려진 향수의 달콤한 내음. 대기실 안은 더없이 화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어떤 흠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봄날의 결혼식 준비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수연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얼굴 위에서 그 눈만이 어딘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말을 건넬 때마다 수연은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만들었지만 볼의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서로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태현 회장,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이양그룹을 일궈온 아버지. 1년 전 이맘때 갑작스럽게 쓰러져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그분의 얼굴이 거울 속 수연의 눈동자 안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게 야윈 손등,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반응 없이 감겨있는 눈꺼풀. 아버지가 깨어나 계셨다면 오늘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수연의 손가락 끝에 조용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다, 수연아.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완벽했어요. 그는 가볍게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그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등 근육이 살짝 굳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절차를 수행하듯 정확한 위치에 잠시 얹혔다가 떠나는 그런 손길이었어요. 준혁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대기실 안에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16살의 수연이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마지막 말. 준혁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말의 무게가 지금에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신랑 차도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떠 있었고 손짓이 컸고 웃음이 잦았습니다. 마치 오늘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런데 그것이 수연을 기다린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 사이에는 통유리창 한 장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짐을 챙겨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그 틈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결혼식 도우미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서더니 두 손으로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신부님께 전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수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봉투 표면은 반듯했고 풀칠은 단단했으며 수연의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누가 전해줬냐는 물음에 도우미는 웨딩홀 입구에서 나이 드신 남자분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 수연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간 아버지 곁을 지켜온 송집사였어요. 수연은 도우미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고 대기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혼자가 되었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편지지가 반쯤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입장 5분 전입니다. 복도 너머에서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편지지는 봉투에서 절반만 나온 채로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채로 봄볕이 가득한 대기실 안에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입구를 더듬었고 편지지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쯤 접힌 채 펼쳐졌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준혁 도련님과 차도연 씨가 밀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줄,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아가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숨이 목 안쪽에서 잠깐 막혔습니다. 그래도 눈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의 친필 문서가 서재 금고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편지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수연은 눈을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었고 그 신부의 손이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수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채 한 박자도 버티지 못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그 감각이 이미 몸이 먼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준혁이 데려온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짙은 회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반듯하게 허리를 굽히는 인사. 겉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나눌 때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 안에 따뜻한 것이 없었습니다. 계절로 치면 한겨울 같은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수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따뜻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이양 그룹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내려앉고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으며 수연이 경영 수업을 받으며 지켜보는 앞에서 회사의 숨통이 조금씩 좁아졌어요. 그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결혼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차도연 가문은 탄탄했고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 이양그룹이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도연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함께 일해온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이라고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뒤에 수연이 끝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차도연에게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여인이었어요. 수연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고 겉으로는 완벽한 결혼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그 여인과 살아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연을 향해 과하게 웃어 보이던 그 들뜬 표정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스쳐 지나가던 서늘한 기운, 식탁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멀리서 계산하는 것 같던 눈빛.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밤 준혁은 병원보다 서재를 먼저 찾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서재 불빛이 켜져 있었고 준혁이 나온 것은 한참 뒤였어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준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랐어요. 지금껏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편지 한 장 앞에서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준혁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이 겹쳐왔습니다. 언제나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섞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끝까지 품었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마지막 순간 손을 잡은 것은 딸이었어요. 16살이던 수연이 그 차갑고 가느다란 손을 꼭 쥐고 있던 병실에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지금 이 순간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무거워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것이 경고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눈가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왔습니다. 온갖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시던 그 모습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창백하고 야윈 손을 조용히 잡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 계셨다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주셨을 텐데 주먹이 절로 쥐어졌고 목구멍 안쪽으로 눈물이 꾹 눌러 삼켜졌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면 결혼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면 차도연 가문과의 협력도 사라집니다. 회사는 다시 흔들리겠죠. 그러나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정신병원에 감금된다는 편지의 한 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회사도 수연 자신도 전부 잃는 것이었어요. 준혁을 찾아가 따져야 할까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수연은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오빠 앞에 나타나면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는 것이고 들키는 순간 도망칠 기회조차 없어질 터였습니다. 수연은 드레스 앞섭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였어요. 아침에 다른 짐은 모두 맡겼지만 이것만큼은 직접 품에 넣었습니다. 수연은 그 반지를 손 안에 꼭 쥐었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온기에 천천히 녹아드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내가 지킬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하객석이 가득 채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흰 꽃 장식이 5월의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차려진 그 자리가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결혼식장 쪽에서 천천히 돌아섰고 대기실 한켠 복도로 이어지는 뒷문을 향해 조용히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뒷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5월의 봄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세차게 낚아챘습니다. 바람이 치마를 부풀리며 위로 들어올렸고 수연은 양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를 또각또각 두드릴 때마다 발목이 좌우로 흔들렸고 드레스 자락이 발끝에 걸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신부님, 어디 가세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른쪽, 왼쪽, 굽 높은 구두 두 짝이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었고 맨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거친 아스팔트의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무릎 위까지 걷어올린 채 수연은 있는 힘껏 달렸고 뒤에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차량들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주차장을 빠르게 훑었고 그 순간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차 옆에 서서 사이드 미러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대표의 신입 운전기사 한재혁이었어요. 취직한 지 석 달, 저택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등을 향해 달렸습니다. 재혁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헝클어지기 시작한 머리, 맨발 위로 흘러내린 새하얀 드레스. 재혁의 눈이 잠깐 굳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귀 가까이 바짝 다가섰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짧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냥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머릿속을 파고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개월째 이준혁의 차량 관제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버텨온 시간, 여동생 지수의 휠체어를 밀며 이를 악물었던 그 모든 밤들. 지금 이 상황에 휘말리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준혁에게 눈치채이면 그 순간 끝이었어요. 재혁의 시선이 수연의 얼굴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 위에 가느다랗게 남아 있었고 맨발의 발바닥은 아스팔트에 쓸려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재혁의 팔을 잡은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요. 경호원들이 주차장 입구로 들이닥쳤습니다. 2명,
3명, 빠른 발소리가 아스팔트를 울리며 이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역은 0.5초도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수 계획도 들킬 위험도 그 모든 것이 한켠으로 밀려났습니다. 타세요. 빨리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수연이 뒷문을 열어 젖히며 몸을 던지듯 올라탔고 제역은 동시에 운전석 문을 열고 자리에 앉으며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웅웅 소리를 내며 살아났고 기어를 넣는 손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엑셀을 밟는 순간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달려와 차보닛 위에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멈춰요. 제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꺾으며 주차장 출구를 향해 차를 몰았고 경호원은 차체 옆으로 밀려났어요. 수연은 뒷좌석에서 드레스 자락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릴 것 같았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역의 눈이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자신들의 차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SUV 2대가 시동을 켜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추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 2대가 백미러에 나타난 순간부터 따라붙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제역의 눈이 백미러에 고정되었고 뒷좌석의 수연도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선팅이 짙게 된 검은 차체가 바짝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수연의 손이 앞좌석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차들이 절 잡으러 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은 백미러와 앞도로를 번갈아 훑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저택과 회사를 오가며 이 일대의 도로를 몸에 새겨온 시간. 큰 길로 나가면 신호등이 발목을 잡고 직선 도로에서는 저 SUV의 배기량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골목이었습니다. 제역의 손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졌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쪽 벽이 사이드미러 끝에 닿을 듯 가까웠고 제역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 사이를 밀고 들어갔어요. 뒤에서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칫하는 것이 백미러에 보였습니다. 폭이 맞지 않아 망설이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제역은 골목 끝을 빠져나와 다시 핸들을 꺾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날아왔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제역의 시선은 앞만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차가 급커브를 돌자 드레스 자락이 앞좌석 쪽으로 흘러내리며 기어 근처를 덮쳤습니다. 제역의 왼손이 반사적으로 기어를 잡으려다 드레스 자락에 걸렸어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드레스를 두 팔로 끌어안아 한쪽으로 밀어 넣었고 제역이 힐끗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드레스 좀 잡으세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드레스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모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이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납품 트럭들이 골목 곳곳을 막아서 있었고 오토바이들이 그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경적을 눌러댔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면 진입을 망설일 만한 복잡한 골목이었어요. 제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납품 트럭과 벽 사이, 오토바이가 빠져나간 틈, 보행자들이 잠깐 멈추는 간격을 읽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 속 SUV가 골목 입구에서 진입을 포기하고 큰 길로 우회하는 것이 보였어요. 또 한 번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백미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역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골목 끝 녹슨 간판이 기울어진 채 걸려있는
폐업한 주유소 한켠으로 차를 천천히 몰아넣었어요. 엔진을 껐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로에서 흘러들어오는 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소음만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큰 길 쪽에서 엔진 소리가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검은 SUV였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유소 앞을 그대로 통과해 멀어졌어요. 재혁의 눈이 그 소리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수연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떨리며 새어나왔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앞 유리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것과 전혀 다른 온도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재혁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맨발은 아스팔트에 쓸려 발 뒤꿈치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으며 속눈썹 끝에 눈물 한 방울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는 28살 신부였습니다.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재혁을 바라보다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도 아니었고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어요. 재혁이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 물티슈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말없이 뒤로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물티슈를 받아 눈가를 꾹 누르는 동안 차 안에는 엔진 소리도 없는 조용함만 가득했습니다. 재혁은 먼저 묻지 않았고 수연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그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재혁이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수연은 혼자 차 안에 남겨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드레스는 구겨진 채였고 맨발은 바닥 매트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이드미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골목 입구, 큰 길, 지나치는 차들. 혹시라도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날까봐 눈을 깜빡이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아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봉투 안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더니 하나를 뒤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한 켤레도 함께였어요. 얇고 허름한 편의점 슬리퍼였습니다. 재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신어요. 수연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슬리퍼를 집어들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끼우는 순간 아스팔트에 쓸려 따갑던 발바닥이 부드러운 면, 소재에 닿으며 조금 숨을 돌렸어요.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온기가 번지는 그 감각이 이상하게 목 안쪽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재혁이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드레스 자락 위로 미세하게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눈치챘던 모양이었어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운전석에서 자켓을 벗었고 뒤로 손을 뻗어 수연에게 전해줬어요. 수연이 놀라 재혁을 바라보자 재혁은 이미 시선을 앞으로 돌린 뒤였어요. 추우면 걸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자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자켓이었는데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손으로 자켓깃을 여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재혁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캔커피를 두 손으로 쥔 채 오른손 약지의 반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그리워 몰래 챙겨온 것이었어요. 대기실을 뛰쳐나오던 순간 잃어버릴까봐 손가락에 끼었습니다. 신랑에게 받을 반지 대신 어머니의 반지를 낀 채로 도망친 거였어요. 세월에 달아 광택이 은은해진 백금 반지였고 가느다란 테두리를 따라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한 줄로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위에서 반지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재혁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수연은 고개를 숙여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재혁이 말없이 편의점 봉투 안을 뒤적이더니 냅킨 한 장을 꺼내 뒤로 내밀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받아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아침 이야기부터였습니다. 결혼식 대기실에서 도우미가 건네준 하얀 봉투, 발신인도 없이 수연의 손에 쥐어진 그 봉투 안에 40년간 아버지 곁을 지켜온 송집사의 떨리는 필체가 담겨 있었다는 것. 수연은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준혁이 차도현과 밀약을 맺었다는 것,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는 것,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준혁이 유언장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까지. 수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다만 말이 길어질수록 캔커피를 쥔 손이 조금씩 더 단단하게 오므라들었어요. 재혁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얹힌 두 손이 수연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정신병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고 유언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향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말을 자르거나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도망치지 않으면 아버지 회사도 나도 전부 잃는 거잖아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동생을 치고 당신까지 가두려 했네요. 수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캔커피를 쥔 채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의도적으로 취직했어요. 수연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재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재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등학생 여동생 지수를 혼자 돌봐온 이야기,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일해온 시간들, 그리고 1년 전이었습니다. 동생이 뺑소니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건조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수연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계속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CCTV를 직접 찾아가 영상을 확보했지만 번호판이 흐릿하게만 찍혀 있었고 차량 색상과 차종으로 추적한 끝에 이준혁 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좁혀졌다는 것. 하지만 정확한 차량을 특정하려면 회사 관제 서버에 저장된 블랙박스 백업 영상이 필요했고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석 달 전 이 집 운전기사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가방 안쪽을 뒤적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의점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었고 번호판 앞자리만 희미하게 식별될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날 차량이에요. 번호판 앞자리만 겨우 보여요. 수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흰색 SUV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그 차체 위에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작년 그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 차량 한 대를 수리 맡겼던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만 했습니다. 왜인지 더 설명하지 않았고 수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흰색 SUV네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오빠가 차 수리를 맡겼어요. 이유는 말 안 했는데 가벼운 사고가 났다고만 했어요. 재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연이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갔네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리고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5월의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폐업한 주유소 한켠 오후의 햇살이 앞 유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대시보드 위로 먼지 한 톨이 빗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다 사라졌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반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앞을 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복수 계획이 틀어진 것 같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을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차 안 어딘가로 흘려보낸 말이었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연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감싼 손만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재혁은 잠시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 짧게 웃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런 조용하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요. 같이 끝냅시다, 우리.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어요. 같이 끝내자는 말 한마디였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넘치지 않도록 시선을 살짝 위로 올렸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지만 눈에 담기는 것은 없었어요. 지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지수.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던 그 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이후 수개월을 혼자 추적하고 석 달을 이 집에서 버텨왔어요. 아침마다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으며 이를 악물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수연도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뒤 1년을 수연은 늘 혼자였습니다. 흔들리는 회사를 붙들고 병실을 오가며 아버지 손을 잡고 준혁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버텨왔어요. 울고 싶을 때도 울 수 없었고
무너지고 싶을 때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차 안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백업 영상을 확보하려면 관제 서버에 접근해야 해요. 근데 제가 석 달간 권한을 못 얻었어요. 수연이 재혁의 말을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회사 시스템 접근 아이디가 저장돼 있어요. 근데 노트북이 저택에 있어요. 재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 안에 따로 남겨두신 친필 공증 문서가 있었어요. 준혁이 공식 유언장을 몰래 열람하고 내용을 바꾸려 한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었고 그 친필 문서가 손에 들어와야 준혁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회사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턱을 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으로 서버에 접근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금고에서 아버지의 친필 문서를 꺼내는 것. 두 가지 모두 저택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택에 가야겠네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송 집사님께 먼저 연락할 수 있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집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어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어디 계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아버지 곁에서 일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저택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사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 같은 짧은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가씨, 저도 준비해둔 게 있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핸드폰을 쥔 채 굳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준혁과 차도연이 서재에서 나누던 미략 대화를 몰래 녹음한 USB, 수연 명의로 예약된 정신병원 입원 서류를 찍어둔 사진, 준혁이 유언장을 들여다보고 내용을 바꾸려 했던 정황까지. 집사는 수연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수연 곁에는 항상 준혁 측 사람들이 있었고 결혼식 당일 대기실이 유일한 기회였다고요. 수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저택 뒷문 암호와 경호원, 순찰 동선, 오늘 밤 준혁이 저택을 비우는 시간을 차분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가씨.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 잠시 조용함이 깔렸어요. 수연이 집사에게 들은 내용을 재혁에게 전달했습니다. 뒷문 암호, 경호원 동선, 준혁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 재혁은 말없이 들으면서 눈빛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한 가지씩 확인할 때마다 입술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노트북으로 서버에 접근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금고에서 아버지의 친필 문서를 꺼내고 집사의 USB까지 더해지면 준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시동을 걸기 전 잠깐 멈추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수연은 오른손으로 어머니의 반지를 꾹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바닥 안에서 온기를 받아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세월에 닳아 은은해진 백금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수연은 그 온기를 손바닥 깊이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깨어났고 차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5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택 근처 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켜지지 않은 이른 저녁, 주차장 한켠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수연과 재혁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재혁은 사이드 미러로 주차장 입구를 끊임없이 살폈고 수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어머니의 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공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5월의 저녁은 따뜻해야 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서늘했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로 낡은 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가 옆자리에 멈추자마자 뒷문이 열렸어요. 송 집사였습니다. 짙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가 몸을 숙여 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이 차 도난 신고됐어요. 빨리 제 차로 옮겨야 해요. 세 사람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혁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는 동안 수연이 차에서 내렸고 집사의 은색 세단 뒷좌석으로 몸을 낮추며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바람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낯선 차 안의 공기는 오래된 가죽 냄새와 은은한 한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집사가 평소 마시던 쌍화탕 냄새였습니다. 수연은 어린 시절 저택 집사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이 순간 이렇게 코끝에 닿을 줄은 몰랐어요. 낯선 하루 중에 처음으로 익숙한 것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사가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손이었어요. 수십 년을 회장 곁에서 일하며 닳고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수연의 손을 감싸는 순간 집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가씨, 많이 놀라셨죠?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수연 곁에는 항상 준혁 측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사가 수연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번번이 막혔어요. 몇 번은 복도에서 마주칠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호원이 먼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 속을 태우며 기다리던 집사가 결정적인 계기를 잡은 것은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준혁과 차도연이 서재에서 나누는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어요. 정신병원 입원 날짜까지 확정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집사의 두 손이 옆구리 쪽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대기실 수연이 잠시 혼자 있을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집사가 바람막이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새끼손가락 두 마디만 한 작고 검은 USB였어요.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집사는 그것을 수연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준혁 도련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도연 씨와의 밀약, 정신병원 계획까지 전부요. 수연이 USB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안에 집사가 혼자 버텨온 몇 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숨죽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을 그 순간들이 서류를 몰래 사진 찍으며
손을 떨었을 그 밤들이 이 조그마한 금속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가씨, 서둘러야 해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준혁이 경찰에 수연의 실종 신고를 넣었다는 것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이 근처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도. 재혁이 본능적으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 큰 길을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팅이 짙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쳐 사라졌지만 재혁의 눈빛은 그 뒤로도 한동안 그쪽에 머물렀어요. 핸들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죽을 두드리다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재혁이 집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집사님, 저희가 저택에 들어가는 사이 경찰서로 가주실 수 있어요? USB 증거를 직접 제출해 주시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수연이 집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까 집사가 수연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였어요. 집사님만 믿어요. 집사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사는 서둘러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 한마디가 차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연도 재혁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준혁이 차도현과 함께 저택을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2시간이었습니다. 집사는 저택 뒷문 암호를 재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전달했어요. 경호원이 복도를 순찰하는 간격, 사각지대가 생기는 위치, 서재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동선까지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재혁은 말없이 들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집사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정보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재혁의 턱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동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수연도 알 수 있었어요. 재혁이 이 집에 들어온 석 달 동안 혼자 익혀온 저택 구조가 집사의 정보와 맞물리며 하나의 경로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요. 집사가 마지막으로 수연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고 바로 나오세요. 절대 준혁 도련님과 마주치면 안 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바깥 공기가 한 줄기 밀려들었고 문이 닫히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으로 집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아버지 곁에서 일한 사람의 등이었어요. 집사의 은색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혁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반지를 손가락으로 한 번 더 꾹 눌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 마디에 단단하게 닿았어요. 재혁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택 뒷문 앞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고 풀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집사에게 전달받은 암호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작은 전자음이 났고 재혁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안쪽으로 밀렸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연은 이 저택에서 태어나 28회를 살았습니다. 복도의 냄새도 바닥재가 발밑에서 내는 소리도 어느 벽에 조명이 달려 있는지도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선 공간에 처음 들어선 것처럼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앞장서며 집사에게 전달받은 경호원 순찰 동선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어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복도 중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이 순간적으로 수연의 팔을 잡아 복도 옆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두꺼운 커튼 뒤였어요. 수연이 벽에 등을 바짝 붙이는 순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손전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가느다랗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완전히 멈추었어요.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울렸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튼 뒤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경호원의 발소리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수연이 막혔던 숨을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재혁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혁이 먼저 커튼 밖을 살피고 나서 수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재혁이 문 손잡이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돌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복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아버지의 냄새였어요. 수연의 발이 문턱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앉던 가죽 의자,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오래된 만년필, 창가에 정렬된 두꺼운 책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재 안은 그날 아침 그대로였어요. 먼지 한 점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어요? 재혁의 낮은 목소리가 수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수연이 정신을 차리고 책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책장 오른쪽 끝 두꺼운 법전 2권을 옆으로 밀어내자 벽 안쪽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수연이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수연이 25살이던 해였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수연을 부르더니 금고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번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열어봐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재벌가의 아버지가 딸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장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야 그 말이 언젠가를 대비한 준비였다는 것을 수연은 온몸으로 알 수 있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봉투 하나만이 금고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흘려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한자 한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힘을 주어 쓴 흔적이 종이 뒷면까지 배어 있었어요.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준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혼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첫머리에 그 점이 분명히 밝혀져 있었어요. 수연의 눈이 줄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준혁의 야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기질, 이 회사와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태현 회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왔었어요. 그러나 결국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연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란다는 당부가 이어졌어요. 직원들을 지켜달라고, 평생 지켜온 것들을 수연의 손으로 이어가달라고. 수연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하단에는 공증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친필 문서였습니다. 이준혁이 공식 유언장에 손을 댈 경우를 대비해 이태현 회장이 따로 준비해뒀었습니다. 수연만 아는 번호로 잠긴 금고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손가락이 편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앞부분보다 조금 굵어져 있었습니다. 힘을 더 주어 쓴 것이 느껴졌어요. 수연아, 내 어미를 닮아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그 한 줄에서 수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편지 안에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재혁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말없이 옆을 지켰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드레스 품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수연의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이동하는 내내 재혁이 앞장서며 경호원 동선을 피해 걸었습니다. 수연의 방은 2층 끝이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연이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자동 로그인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혁이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제 서버 화면이 열렸습니다. 사고 날짜가 언제예요? 수연이 재혁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재혁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작년 5월 7일이었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재혁이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작년 5월 7일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백업 영상이었어요. 재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1년이었어요. 편의점 CCTV를 뒤지고 번호판을 추적하고 이 집에 들어와 석 달을 버텨온 시간이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래 집수를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수연이 USB를 꽂고 저장을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두 사람은 숨을 참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0%, 20%. 복도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재혁의 눈이 방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90%, 100%. 저장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재혁이 눈을 감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수연이 USB를 뽑아 재혁에게 건넸습니다. 재혁이 말없이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자켓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뛰는 동안 잃어버리면 안 됐어요. 두 사람이 각자 품에 지닐 것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수연이 잠깐 멈추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인형, 책상 위에 꽂힌 대학 시절 교재들, 벽에 걸린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 이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뒷문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어요. 재혁이 먼저 계단 아래를 살피고 나서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수연의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닿을 때마다 서늘한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순간부터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발바닥을 눌렀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 끝에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재혁이 뒷마당 쪽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어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흔들렸고 저 멀리 담장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재혁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뒷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뒷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손잡이에 손을 올리며 수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담장 옆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두 사람과 경호원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경호원이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발견했습니다. 뒷문 쪽입니다. 재혁이 수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어요. 재혁이 수연의 손을 낚아채듯 잡으며 뒷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뒷문 바로 옆 어둠 속에 집사의 은색 세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수연의 맨발이 아스팔트를 박차고 달렸습니다. 낮 동안 쓸리고 긁혔던 발바닥이 다시 차가운 바닥을 밟았어요. 뒤에서 경호원의 무전 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켜 들려왔고 저택 안쪽에서 차량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혁이 수연을 뒷좌석에 밀어넣으며 동시에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경호원 차량이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길을 막으려 했지만 재혁이 먼저 핸들을 꺾으며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수연이 뒷좌석에서 자켓 안쪽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재혁의 바지 주머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다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골목이었어요. 재혁은 백미러와 앞도로를 쉬지 않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경호원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 안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재혁의 두 손이 핸들을 바짝 쥐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큰 길로 나가면 잡혔어요. 직선 도로도 안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혁이 핸들을 꺾었어요. 방향 지시등도 없이 좁은 골목으로 차가 파고들었습니다. 경호원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직진하며 멀어졌어요. 한 번 더 꺾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담장벽이 사이드미러 끝에 스칠 듯 가까운 골목이었어요. 수연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채 차체가 기울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골목 안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어요. 재혁의 눈이 어둠 속에서 앞을 읽으며 차를 밀고 나갔습니다. 골목 끝을 빠져나와 다시 한번 방향을 꺾었어요. 백미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숨을 내쉬며 속도를 조금 낮추었어요.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반지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5월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지나쳤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결혼식 대기실에서 편지를 받아들던 순간, 맨발로 주차장을 달리던 순간, 서재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오늘 단 하루 안에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저 멀리 경찰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연의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입구 앞 도로로 검은 차량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서며 길을 막았어요. 재혁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 멈추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그가 천천히 내렸어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채 경찰서 입구를 등지고 섰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표정이었어요. 수연아, 차에서 내려. 오빠가 다 설명해 줄게. 재혁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수연이 드레스 자락을 여미며 천천히 문을 열고 섰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에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숨을 한번 고르고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재혁이 수연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재혁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었어요. 준혁이 수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네가 오해한 거야. 저 운전기사가 너를 깨어낸 거라고.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다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수연이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편지를 읽고 금고를 열고 아버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던 그 수연이 지금 여기 서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준혁이 짧게 내뱉었어요. 수연이 자켓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집사가 건네준 USB였어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USB를 향해 박혔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경호원들이 수연과 재혁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준혁을 바라보며 낮고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작년 5월 7일 기억하세요? 경호원들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여유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눈이 가늘어졌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작년 5월 7일 재혁의 여동생이 하반신 불구가 된 그 밤이었어요. 준혁이 직접 운전한 차량이 지수를 치고 달아난 그 밤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경찰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덮었던 그 밤이었어요. 재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였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였습니다. 집사가 경찰관들 앞에서 준혁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저 사람입니다. 이준혁 대표입니다. 경찰관들이 준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경찰관의 손이 준혁의 팔 위에 얹혔습니다. 이준혁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준혁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다 꺼졌어요.
그가 고개를 돌리며 경찰관에게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바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별도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작년 5월 7일 뺑소니 사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며 잠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오늘 하루를 버텨온 몸이 그제야 긴장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수연이 한 발을 뒤로 물렸어요. 집사가 달려와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재혁은 두 사람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1년이었어요. 지수가 병원 침대에 누운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경찰서 앞 5월의 밤바람이 세 사람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유언장 조작 시도, 정신병원 감금 공모, 뺑소니 가해 및 도주, 경찰 압력을 통한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어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것은 회사 차량 담당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작년 5월 7일 저녁 이준혁 대표가 직접 차량 키를 가져갔다는 것. 재혁이 제출한 블랙박스 백업 영상과 그 증언이 맞아떨어지면서 준혁이 직접 운전한 차량이 지수를 쳤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차도연도 사기 혼인 공모와 이양그룹 지분 불법 취득 시도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속임수였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정략 결혼이 깨지고 회사가 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양그룹을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던 주가가 안정을 되찾았고 발을 빼려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것을 막아낸 수연에 대한 신뢰가 재계 안팎에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공증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경영권 전부가 수연에게 위임됐어요. 준혁이 어떤 수를 써도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법적 보호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취임 소식이 전해지던 날, 이양그룹 본사 로비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양그룹 대표로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준혁이 회사 법인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이상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회사 차원의 공식 보상을 제안했어요. 재혁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 오빠가 저지른 일이지만 회사 차량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회사가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수의 재활치료실이 있는 병원 복도였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실 안에서 지수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가늘고 작은 두 손이 봉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두 발로 서려는 시도였어요. 재혁은 유리창에 손을 올린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치료실 문이 열리며 지수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을 때 재혁이 무릎을 굽혀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지수가 오빠의 손을 꼭 쥐며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다시 재혁을 찾아왔습니다. 치료실 앞 복도 벤치였어요. 수연이 재혁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치료비는 공식 보상과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맡을게요. 그리고 마음껏 공부하세요. 학비도 제가 맡겠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료비는 감사한데 학비는 받을 수 없어요. 수연이 재혁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례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요. 재혁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복도 바닥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안에 넣어뒀던 서류였어요. 대학 행정실 창구에 서류를 내밀 때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건네졌습니다. 재혁이 행정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캠퍼스에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재혁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어깨에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수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 병실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1년째 변하지 않는 소리였어요. 수연이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손이었어요. 손등에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지켰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믿어주신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금고 안에 남겨두신 편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연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어요.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는 목소리가 하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었어요. 수연이 손을 잡으면 미세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꺼풀이었어요. 의사가 자극을 줄 때 눈꺼풀이 아주 조금씩 떨렸습니다. 완전한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긴 잠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도 수연도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은 그 과정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취임 첫날도, 이사회가 있는 날도, 가장 바쁜 날에도 퇴근 후 반드시 병실에 들렀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하다 돌아오는 것이 수연의 하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수연이 평소처럼 아버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수연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겨있던 눈이었어요. 그 눈이 지금 수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수연아. 수연이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를 참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결혼식 대기실에서 편지를 받아들던 순간부터 맨발로 주차장을 달리던 순간, 서재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이 울면서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봄볕이 조용히 스며들어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캠퍼스 앞 벚꽃이 만개한 오후였어요. 수연이 캠퍼스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에서 재혁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였습니다. 재혁이 수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작년 이맘때 함께 달리고 숨죽이고 뛰었던 모든 것들이 말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리던 수연, 핸들을 꺾으며 골목을 파고들던 재혁, 경찰서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밤까지 수연이 먼저 걸음을 내디디며 재혁의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캠퍼스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머리카락을 살랑했어요. 벚꽃잎 한 장이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날아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재혁이 걸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엑셀 밟길 잘했네요.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나란히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 위로 따뜻한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봄과 꼭 닮은 날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가올 봄날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